지독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환절기 건강을 조심했어야 하는데 며칠간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오다가 지금은 소리는 나오고 목에 통증도 없거든요. 그래서 코맹맹이 가득한 소리지만 녹음을 한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역시 좀 불편해서 짧은 8090 한국 추리소설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형원 추리소설 태양은 가득히. 일장. 봄비가 뿌옇게 내리고 있었다. 차는 한강변을 끼고 촉촉히 젖은 88대로를 따라 달리고 있었다. 오늘따라 어디 한 군데 막히는 곳이 없었다. 윤창호가 카세트를 켜자 영화 태양은 가득히의 주제가 음악이 흘러나왔다. 태양은 가득히를 보았던 게 언제였던가 15년? 아니 20년 전. 아득히 먼 옛날 같았지만 아직도 감미로운 음악이 귀에 가득 흘러넘쳤고 지중해의 검푸른 바닷물이 눈에 아른거렸다. 아랑드롱이며 호화 요트가 떠올랐고 무엇보다도 요트에 매달려 떠오른 시체가 뇌세포 속에 깊숙이 새겨져 있다가 지금도 음악이 흘러나오면 스크린처럼 눈앞에 그려졌다. 윤창호는 멜로디를 따라 기분 좋게 휘파람을 불러 제꼈다. 차는 88대로를 벗어났고 얼마 되지 않아 팔레스 호텔에 도착했다.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니 약속 시간을 30분이나 남겨놓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호텔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머리카락에 작은 물알갱이가 서리발처럼 새하얗게 내려앉았다. 그는 호텔 1층에 있는 커피숍으로 들어가려다가 그냥 로비 한쪽에 놓여있는 소파에 앉았다. 이러는 편이 커피숍보다 사람 구경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기다리기에 덜 지루하리라 생각됐다. 오랫동안 합숙 훈련을 해온 끝이었다. 윤창호는 서울에 본거지를 둔 프로야구단의 외야수다. 지난해 소속팀 성적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겨울 훈련은 혹독했고 훈련 기간도 길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오대산에서의 이른바 지옥 훈련은 어찌나 힘이 들던지 야구복을 당장 벗어던지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들었다. 일요일 외출조차 금지됐던 합숙훈련이 오늘에서야 끝났다. 일정대로라면 이틀 뒤에 끝나게 계획돼 있었지만 부상 선수가 속출한 데다 봄비까지 내리자 일정을 단축했던 것이다. 소파 앞쪽에는 거대한 원형 기둥이 서 있었다. 그 뒤쪽으로 객실로 통하는 엘리베이터가 보였다. 이따금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내리고 탔다. 대낮이었지만 사람들이 심심찮게 오고 갔다. 거기엔 서양 여자들도 섞여 있었다. 그녀들의 터질 듯한 몸매는 그의 좋은 눈요깃감이 돼주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윤창호는 시계를 만지작거렸다. 그가 친 공이 외야 펜스에 설치된 비둘기 존을 맞췄다고 남해 생명보험회사에서 상품으로 선물했던 시계였다.
글자판에 윤창호의 이름과 비둘기존을 맞췄던 날짜가 초록색 글씨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몸에 지닌 물건 중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비둘기존이 워낙 좁게 설정돼 있어서 그곳을 맞춘 타자는 지금까지 채 10명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벌써 2번씩이나 비둘기존을 맞췄고 시계를 2씩이나 탔었다. 하나는 지금 손목에 차고 있고 또 하나는 아파트 거실 장식장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윤창호는 하품을 한번 크게 해제꼈다. 그러다 동작을 딱 멈췄다. 1층에 막 도착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여자 하나가 내렸기 때문이다. 여자는 검은색 가죽 스커트에 가죽 재킷 차림으로 요염한 자태를 풍기면서 좌우를 힐끗 살폈다. 그리고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출입구 쪽으로 서둘러 걸어갔다. 윤창호는 여자가 움직이는 대로 시선을 쫓아갔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놀라움과 배신감, 그리고 의혹으로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해 나타났다. 그 여자는 바로 자신의 아내였던 것이다. 대낮에 호텔 객실을 나서는 아내. 모든 정황 증거가 아내의 정상적이지 못한 행위를 입증해주고 있었다. 아내가 나간 지 1분쯤 지났을까? 다시 내려온 엘리베이터에서 사내 하나가 튀어나왔다. 목이 굵고 어깨살이 튼실해 보이는 건장한 체격. 그러나 두터우면서 툭 튀어나온 입술. 젊었을 때 여드름 꽤나 났었겠다 싶은 얼근 얼굴. 거기다 피부가 거무튀튀한 게 영 밥맛 없게 생겼다. 사내는 어깨를 떡 펴고는 아내가 나갔던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다. 호텔 로비는 3면이 유리로 돼 있었다. 그는 주차장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동쪽 벽으로 다가갔다. 사내는 흰색 승용차 쪽으로 걸어갔다. 조수석엔 이미 아내가 앉아 있었다. 사내가 운전석에 앉자마자 까르르 웃는 아내의 얼굴과 하얀 이가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선명하게 보였다. 윤창호는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올라오는 걸 느꼈다. 당장 달려나가서 그 자동차를 뒤엎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잠시 주저하는 사이에 이미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가 도로 쪽으로 꺾어 들어갔다. 2장. 윤창호는 양주잔을 입에 털어넣었다. 카페의 구석진 자리를 그는 혼자 차지하고 앉았다. 조명이 윤창호의 마음만큼이나 어두웠다. 취기가 금방 올라왔다. 여자복도 치질이 없는 놈이야. 윤창호는 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지금의 아내는 그의 첫 결혼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대학 때부터 사귀어오던 자신의 팬과 첫 결혼을 했었다. 비교적 순탄한 결혼 생활이었다. 남매까지 두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6년째에 접어들었을 때 불행이 그를 덮쳐왔다. 프로야구라는 게 사실 가정과는 담을 쌓기 마련이었다. 합숙훈련과 원정 경기로 1년 중 반은 집을 비워야 했으니까. 여기서 부부간에 틈이 생겼고 그 틈바구니를 헤집고 시궁창 물이 스며들어왔다. 착실했던 아내가 춤바람이 난 거였다. 그는 도저히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아내의 부정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주변 사람들, 심지어 동료 선수들까지
아내의 춤바람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걱정을 나누었지만 차마 당사자인 윤창호에게는 귀뜸해주지 못했던 것이다. 아내는 윤창호 앞에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었었다.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한마디 못하고 도망치듯 윤창호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그 두 인간을 교도소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아내와 이혼하는 것으로 끝을 냈다. 부부간의 일을 더 이상 남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는 게 싫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후유증은 컸다. 여기저기서 난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빌려간 돈을 내놓으라는 거였다. 아내가 제비족과 놀아나면서 벌였던 갖가지 행각이 얼룩처럼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땀 흘려 벌어놓았던 재산뿐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달러빚까지 얻어서 유흥비로 탕진을 하거나 제비족의 배를 채워주었던 거였다. 빚쟁이들이 날마다 나타나 안방이며 거실을 점령해버렸다. 빚을 갚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다. 그를 더 착잡하게 한 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밤만 되면 제 엄마를 찾으며 칭얼거리는 거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가 없는 아파트는 텅 빈 것 같기만 했다. 지금의 아내와 만난 건 첫 아내와 이혼하고 1년쯤 지난 뒤였다. 처음에 윤창호는 2번 다시 결혼하지 않으리라 맹세까지 했었다. 하지만 남자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게 궁상맞게 보였던지 주변에서 가만히 놓아두질 않았다. 그러면서 선을 20군데도 넘게 보았고 소개도 무수히 받았다. 대부분 처녀였다. 애까지 달린 사내와 결혼하겠다는 처녀가 의외로 많았다. 구단 감독의 소개로 만난 여자가 지금의 아내인 정선숙이었다. 눈에 확 띄는 미녀는 아니었지만 몸매가 뛰어났고 눈썰미 있게 옷을 차려입을 줄 아는 멋쟁이 아가씨였다. 난 아이가 2이나 있어요. 여자와 서너 번 만났을 때 윤창호가 말했다. 알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 좋아해요. 제가 낳은 아이들처럼 훌륭하게 키울 자신이 있어요. 윤창호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2번째 맞은 신혼생활은 달콤하기만 했다. 처녀 때 한 약속처럼 정선숙은 아이들을 제 자식처럼 돌봐주었다. 정선숙과의 사이에도 딸아이가 생겨났다. 그때부터 전처의 아이들과 아내 사이에 묘한 전류가 흐르는 걸 윤창호는 감지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대하는 아내의 태도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사소한 일에도 아내는 신경질을 부렸고 회초리를 서슴없이 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새엄마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엄마가 저기압이다 싶으면 그날은 하루 종일 집안은 쥐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한창 철없이 뛰어놀고 짓궂게 장난치를 쳐댈 나이에 아이들은 애늙으니까 다 돼버렸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윤창호 자신의 위치가 애매해졌다. 아이들 편을 들자니 아내가 서운해할 거고 아내 편을 들자니 아이들이 가엾기만 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싶었다. 집을 나와 훈련하는 시간이 더 편했다. 아빠, 우리 할아버지 댁에 가서 살면 안 될까? 지난해 지방 원정 경기를 떠나던 어느 날 큰딸아이가 제 엄마가 자리에 없는 틈을 노려 조심스럽게 말했다. 행여 엄마가 나타날까봐 아이는 방문 쪽을 불안한 눈초리로 힐끔거리며 바라보았다. 왜? 엄마가 아빠 없을 때 니들 때리기라도 하냐?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어린 것이 오죽 불편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싶어 윤창호는 가슴이 한 움큼 뜯겨나가는 것처럼 아팠다. 윤창호는 재혼한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냥 전철을 용서해주고 계속 같이 사는 건데. 윤창호는 술을 한 잔 다시 따랐다. 그의 나이도 어느덧 30대 중반. 이제 야구 선수로서는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그는 오늘 운동용구점을 하는 친구와 만나 은퇴 뒤에 할 사업 얘기를 나눌 참이었다. 그런데 약속 장소에서 아내의 더러운 짓거리를 눈으로 목격했던 것이다. 그는 술을 한 잔 깨끗이 비웠다. 승용차 안에서 아내가 정부와 히덕거리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다른 동료들도 훈련과 원정 경기로 집을 자주 비우건만 그런 불행이 왜 자신에게만 번번이 되풀이되는 것일까? 물론 자주 집을 비우는 자기의 책임이 제일 컸다. 하지만 그걸 참지 못하고 불륜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여자들이 미웠다. 그런 여자들을 유혹해서 한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자는 더 미웠다. 그런 놈들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해. 교도소로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1년 남짓 살다가 다시 사회로 돌아와 또 다른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다. 따라서 그런 인간 쓰레기들은 영원히 지구상에서 떠나보내야 한다. 3장. 어머, 당신... 아파트 문을 열어주던 아내가 윤창호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말없이 안으로 쑥 들어갔다. 당신 훈련 끝내려면 이틀 더 남았잖아요. 바위처럼 무겁게 걸어가는 남편의 뒤에 대고 여자가 뒤따라 들어가면서 물었다. 윤창호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여자가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읽었는지 윤창호 앞쪽 소파에 불안하게 앉았다. 형광등 불빛에 비친 아내의 얼굴이 오늘따라 천박하게 보였다. 마치 술집 작부처럼. 그는 뚫어지게 여자의 눈을 한참 동안 쏘아보았다. 여자가 눈길을 그에게 정면으로 주질 못하고 자꾸 피하려 들었다. 20분쯤을 그렇게 침묵 속에 보냈다.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지 아파트 안은 쥐죽은 듯이 고요하기만 했다. 당신 나한테 고백할 거 있지? 침묵을 깨트리고 창호가 나직하게 입술을 열었다. 순간 아내의 눈동자가 갑자기 커졌다. 두 사람의 눈빛이 잠시 부딪혔다. 그러나 오래가진 못했다. 여자는 이미 남편이 자신의 행각을 모조리 꿰뚫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힘없이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차마 입을 열지는 못하고 계속 어깨를 들썩거리며 울기만 했다. 순간 윤창호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솥뚜껑처럼 커다란 손으로 여자의 머리채를 낚아챘다. 눈물로 뒤범벅된 여자의 얼굴이 번쩍 들렸다. 사실대로 모든 걸 얘기하면 용서해 줄 수 있는 아량도 있어. 하지만 단 한마디라도 거짓말을 한다면 널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여자가 울먹거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윤창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었다. 어쩌면 그렇게도 전번 여자의 전철을 지금의 아내 역시 그대로 똑같이 밟았던 것일까. 윤창호는 저도 모르게 치를 떨었다.
심지어 빚을 내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내에게 빌려준 것까지 꼭 같았다. 시간은 자정을 훨씬 넘어섰다.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이따금 들렸을 뿐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내를 안방으로 보내고 윤창호는 불을 끈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사리로 가득한 눈이 광채를 내며 빛나고 있었다. 4장. 윤창호는 그의 계획을 실행에 옮겨 나갔다. 그는 이 계획에 아내를 끌어들이기로 했다. 먼저 천안 시내에다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다. 경비원이 건물 출입구에 상주하는 고층 아파트가 아니라 경비원이 없는 5층짜리 주공 아파트였다. 고속도로 천안 인터체인지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를 골랐다. 아파트 맨 아래층을 아내 이름으로 임대했고 역시 아내의 이름으로 전화도 설치했다. 프로야구 페넌트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지난해에 부진했던 윤창호의 소속팀은 시즌 초반 한때 선두를 달리다가 9게임을 마쳤을 때는 중위권으로 밀려났다. 윤창호의 타격 역시 부진하기 짝이 없었다. 처음에는 7번 타자로 나서다가 결국 9번으로 밀리고 말았다. 거기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병살타를 치기 일쑤여서 점차 구단 간부들이 그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차가워졌다. 4월 25일.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윤창호의 소속팀은 그날과 그 다음날 대전구장에서 홈팀인 빙그레 이글스와 연속 2게임을 싸우게 되어 있었다. 바로 윤창호가 기다렸던 날이었다. 윤창호는 동료 선수들과 같이 토요일 오전에 회사 버스로 서울에서 유성 리베라 관광호텔로 내려갔다. 토요일 경기는 완전히 서울팀의 날이었다. 상하위 타자 가릴 것 없이 방망이에 불이 붙어 이글스 투수들을 마구 두들겼다. 서울팀은 11대 3으로 대승을 거두었다. 경기가 끝나고 사우나를 마친 선수들과 코치들은 호텔 회의실에 모여 다음날 경기에 대비한 회의에 들어갔다. 회의를 마치고 오후 9시쯤 윤창호는 같은 방을 쓰는 후배 박태재를 데리고 유성 시내 관광에 나섰다. 유성의 명물인 할머니 순댓집에 들러 옛날 시골에서 맛보았던 순대를 안주 삼아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윤창호는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가능한 한 시간을 끌었다. 후배 박태재가 말수도 별로 없는 데다가 오늘따라 윤창호에게도 얘기를 나눌 만한 소재가 별로 떠오르질 않아 애를 먹어야 했다. 중간중간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의 시간을 갖곤 했다. 박태재도 지루했던지 하품을 하면서 시계를 자주 내려다보았다. 호텔에 돌아온 시간은 밤 10시 30분. 로비에서 윤창호는 후배 박태재의 소매를 끌고 공중전화 부스로 갔다. 이봐, 마누라한테 점수 따는 법 좀 가르쳐 줄까? 박태재는 신혼 6개월에 접어든 풋내기 신랑이었다. 이렇게 밖에 나와 있을 때 집에 자주 전화를 걸어주는 거야. 저는 아까 순댓집에서 전화했습니다. 싫다는 박태재의 손에다 억지로 송수화기를 쥐어주었다. 에이, 선배가 이렇게 동전을 준비했는데. 윤창호는 100원짜리 동전을 한 주먹 쥐고 있었다. 박태재는 머뭇거리다 전화기 숫자판을 눌렀다. 윤창호가 옆에 있다가 지금 시간이 10시 35분인데 자네 가족은 아직 잠들진 않았을 거라고 말하고는 손목시계를 박태재 얼굴에 가까이 디밀었다.
박태재의 통화가 끝났다. 이봐, 우리 집사람이 자네 신혼생활이 궁금하다고 전부터 이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마누라하고 얘기 좀 해봐. 윤창호는 박태재를 멀리 못 가게 붙들어 놓았다. 0233. 윤창호는 일부러 소리내어 서울 지역번호인 02를 중얼거렸지만 그의 손가락은 0452, 즉 천안 쪽 지역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신호음이 떨어지고 곧이어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야. 아직 안 잤어? 애들은? 윤창호는 목소리를 높여 크게 떠들었다. 준비 다 됐어요. 윤창호가 뭐라고 떠들건 아내는 준비가 끝났다고 2번 반복해서 말했다. 여보, 옆에 우리 후배 박태재가 있어. 바꿔줄게. 박태재가 전화기를 받아들고는 별로 내키지 않는 자신의 신혼 이야기를 몇 마디 했다. 그리곤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윤창호가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이거 벌써 10시 40분이네? 빨리 올라가자. 감독이 하면은 벌금 20만 원이다. 그들은 서둘러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이제 박태재에게 4월 25일 오후 10시 40분 서울집에 자기 아내가 있음을 분명히 심어주었다고 윤창호는 생각했다. 그들은 6층에 있는 그들의 객실로 돌아갔다. 윤창호는 방에 들어서자 성큼 냉장고 쪽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박태재는 TV를 켰다. 박태재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한창 진행되는 중이었다. 아이고, 소주를 마셨더니 목이 마르네. 윤창호는 사이다와 유리잔 1개를 꺼냈다. 그리곤 유리잔에 따른 사이다를 박태재에게 건네주고 자기는 병째로 사이다를 마셨다. 흘낏 보니까 박태재도 목이 말랐던지 한 잔을 깨끗이 비웠다. 성공이다. 창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자기 침대에 조용히 누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거 벌써 10시 45분이야. 하고는 또다시 시간을 박태재에게 심어주었다. 잠시 후 윤창호는 코를 골기 시작했다. 박태재는 TV를 보다가 거푸 하품을 해댔다. 그리고는 침대 위를 어슬렁거리며 올라갔다. 잠시 후 박태재는 침대에 얼굴을 받고 코를 골기 시작했다. 윤창호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는 박태재의 몸을 가볍게 흔들어 보았다. 박태재는 코를 요란하게 골 뿐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윤창호는 컵을 세면대로 가져가 깨끗이 씻었다. 컵에는 처음부터 수면제가 뿌려져 있었다. 그는 TV를 끄고 불까지 껐다. 어둠 속에서 박태재의 코 고는 소리만이 요란하게 들려왔다. 내일 아침 박태재보다 늦게 일어날 수만 있다면 뒤에 문제됐을 때 박태재가 자신은 호텔방에서 윤창호와 같이 잠을 잤노라고 분명히 증언해 줄 것이다. 방을 나왔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관문이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이 호텔을 벗어나야만 한다. 다행히 선수들은 모두 잠든 듯 6층 복도는 조용했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아래로 내려갈 참이었다. 복도의 끝부분까지 걸어가서는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비상구 문을 반쯤 열었다가 얼른 닫았다. 뜻밖에도 후배 장호봉이가 거기서 방망이를 휘두르며 잠도 안 자고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다. 장호봉은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못 됐지만 노력 하나는 무지막지한 친구였다. 호텔에서도 다른 선수들은 다 잠을 자는데
이 친구만은 비상계단 앞에서 혼자 방망이를 휘두르며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칫했으면 장호봉에게 들킬 뻔했다. 다행히 그 친구는 비상구 문 쪽에 등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윤창호를 보지 못했다. 이젠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야만 했다. 엘리베이터는 복도 중간쯤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윤창호가 조심스럽게 걸어가 그쪽으로 고개를 내밀자 마침 엘리베이터가 8층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뛰어가 탑승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6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멎었고 문이 열렸다. 동시에 창호는 뒤로 돌아서서는 뒷걸음질로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이미 두 사람쯤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창호는 뒤통수 쪽에 와닿는 인기척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들이 자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를 바랐지만 이제 그건 운명에 맡길 일이었다.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멎었고 문이 열리자 뒤편에 섰던 사람들이 창호의 옆을 스치며 밖으로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기까지 창호는 엘리베이터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들의 뒤통수를 바라보았다. 젊은 남녀였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확실해 보였다. 엘리베이터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멎었다. 지하 주차장에는 오늘 낮에 아내가 미리 대놓았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그는 차에 오르자 서둘러 호텔 주차장을 벗어났다. 거기서 유성 인터체인지를 벗어나는 데는 5분이 조금 더 걸렸을 뿐이었다. 고속도로에 접어들었다. 차량 통행이 비교적 뜸했다. 신탄진을 넘어서자 고속도로는 3차선으로 확장됐고 그는 더욱 속력을 낼 수 있었다. 창호는 카세트를 켰다. 영화 태양은 가득히의 주제가가 트럼펫 멜로디로 차 안을 가득 메웠다. 아랑드롱이 범죄색 짙은 그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는 것만 같았다. 지중해의 검푸른 물결이 눈앞에 출렁이고 있었다. 창호는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이번에는 팔레스 호텔 주차장에서 아내와 킥킥대던 제비종 녀석이 떠올랐다. 기다려라. 너 같은 기생충 놈 내가 지구에서 떠나보내주마. 오늘 아침 집을 나설 때 그는 아내에게 지시를 내렸다. 남편이 오늘 지방에서 시합이 있어 집을 비우니까 천안에 내려가서 하룻밤을 보내자고. 그렇게 제비종 녀석을 유혹하라고 말이다. 차창 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4월 25일의 늦은 밤, 거기다 비까지 내리고 있는 음산한 날씨. 살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더할 수 없는 조건이 구비되어 가고 있었다. 이제 자신과 아내가 각각 유성과 서울에 있었다는 사실을 후배 박태재가 입증해 줄 것이다. 제비종 녀석이야 유부녀와 남몰래 놀아나는 것이므로 어느 누구에게도 어디에 누구와 같이 간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 천안으로 내려왔을 것이다. 그런 놈을 까짓 물속에 수장해버린다면 나중에 시체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범인이 누구인지를 이 세상 누가 알 수 있겠는가.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함께 내려온 젊은 남녀였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뒷모습만 보았고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니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되었다. 여하튼 이제는 운명에 모든 걸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차는 천안 인터체인지로 들어섰다. 빗방울이 더욱 굵어졌다. 아파트 단지 안은 어두웠고 통행인도 없었다. 창호는 세일을 얻어둔 아파트 통로 앞에다 차를 세우고는 트렁크를 열었다.
나일론 줄과 비닐 자루를 꺼냈다. 그리고는 재빨리 아파트로 뛰어가 문을 열었다. 그러자 안에서 아내가 나타나서 손가락으로 입술을 가리키며 쉬 하는 표시를 해보였다. 안방에 고라 떨어져 있어요. 창호는 안방문을 열었다. 거기엔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신 채 사지를 큰 대자로 벌리고서 고라 떨어진 제비족 녀석이 누워 있었다. 거무튀튀한 상판떼기하며 크고 천정을 향한 콧구멍이며 얼거버린 얼굴 피부, 어디를 보아도 고릴라상이었다. 아내는 대체 이렇게 생긴 놈의 어디가 좋아서 그토록 빠져들었을까? 다시 한번 아내가 한심하고 괘씸했다. 윤창호는 밧줄로 사내의 팔다리를 꽁꽁 묶었다. 그런데도 녀석은 잠에서 전혀 깨어나질 않았다. 자루를 뒤집어 씌우고는 주둥이를 꽁꽁 묶었다. 그런 뒤 어깨에 들쳐맸다. 무게 깨나 나가는 녀석이라 체격 좋은 윤창호도 기우뚱거렸다. 아파트를 빠져나와 승용차 트렁크에 자루를 쑤셔 넣었다. 아내를 태우고는 차를 몰았다. 15분쯤 뒤 그들은 법동 마을 저수지 위에 도착했다. 윤창호는 자루를 묶은 끈에다 10kg짜리 아령 2개를 달아서 저수지로 집어던졌다. 자루는 꼬르륵 소리를 내면서 빨려 내려가듯이 수면에서 사라졌다. 모든 게 완벽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빗방울은 더욱 굵어져서 그의 얼굴을 마구 핥히고 내려갔다. 윤창호는 너무나 완벽하게 일이 진행되자 큰 소리로 고함이라도 지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그들은 비를 맞으며 한 10분쯤 저수지를 내려다보다가 몸을 돌렸다. 윤창호는 아내의 렌터카로 아파트로 돌아와서는 그녀를 내려주고 다시 되짚어서 유성으로 차를 몰았다. 박태재는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다. 윤창호는 옷을 벗고 자기 침대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다음 날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혹시나 하고 자기를 찾는 경찰이 찾아오지나 않을까 마음을 졸이기도 했지만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가슴 어딘가를 마구 두드리는 듯한 초조감도 사라졌다. 그는 틈틈이 저수지에서 시체를 발견했다는 기사가 나오지나 않았을까 하고 신문 사회면을 훑어보았다. 한 달이 지나도 그런 기사는 눈에 띄지 않았다.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가고 여름이 찾아왔다. 이제 그의 머릿속에서 저수지에서의 살인사건은 사라져갔다. 아내도 마음을 잡은 듯 아이들을 잘 돌봐주었고 자기에게도 정성을 다해주었다. 이날 윤창호는 대전에서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9번 타자로 뛰고 있었다. 7회 초였지만 아직도 5대5로 팽팽했다. 서울팀의 공격이었고 창호는 자기 타순을 기다리며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자기를 찾는다는 연락이 왔다. 경기 중에 선수를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설사 찾는다고 해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감독이 나가보라고 손짓을 해보였다. 윤창호는 덕아웃 뒤편으로 해서 복도로 나가려다 우뚝 멈춰섰다. 3명의 사내가 거기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모두 반팔 티셔츠 차림이었고 머리가 비교적 짧은 사람들이었다. 윤창호 선수죠? 그중 나이가 어려 보이는 사람이 물어왔다. 그렇습니다만 댁들은 누구신가요? 천안경찰서에서 나왔소.
사내가 신분증을 윤창호 눈앞에 내보였다가 얼른 집어넣었다. 무슨 일로? 구속영장이요. 형사는 구속영장이라 인쇄되고 윤창호의 이름이 타자된 16절지 갱지를 내보였다. 무슨 소리예요? 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천안 법동마을 저수지 보가 터져서 보수를 하던 중 저수지 바닥에서 시체가 든 비닐자루를 하나 발견했소. 시체 손목에 시계가 하나 채워져 있었는데 누군가가 비둘기 조은을 맞춘 기념시계더라고. 거기 당신 이름이 쓰여져 있었고 당신 아내한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파트로 찾아갔더니 우린 묻지도 않았는데 술술 뭐 죄다 털어놓더라고요. 창호는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다. 거실 장식장에 있었어야 할 시계. 이제서 생각하니 오래전부터 그것이 눈에 띄지를 않았던 것 같다. 그게 어떻게 해서 제비족 녀석 손목에 들어갔는지는 안 봐도 뻔한 일이기는 했다. 다음 타자 9번 타자 윤창호 9번 타자 윤창호. 야구장 장내 여자 아나운서의 간지러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2번 반복해 흘러나왔다. 그러나 윤창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단지 지중해의 검푸른 물결, 하얀 요트, 거기에 매달린 시체, 그리고 아랑드롱에 범죄 냄새가 물씬 풍기는 미소가 눈앞에 아른거렸을 뿐이었다. 네, 강형원 작가의 태양은 가득히였습니다. 아랑드롱이 세상을 떠난 지가 벌써 꽤 됐죠. 저는 어릴 때 그 어른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는 아랑드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큰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강형원 작가님 세대는 영화 태양은 가득히를 기억하는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 전에 태양은 가득히 OST가 뭐였더라 하고 찾아봤는데 와, 들으니까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이 리플리라는 전설적인 그 천재 사페 같은 인간이 나오는 얘기죠. 여러 번 그 리메이크된 작품이고요. 영화로 소설 원작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낭독을 한번 해드릴까 했는데 낭독하기에는 좀 너무 난해하고 깁니다. 네. 아무튼 그 음악을 떠올리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윤창호를 그런 태양은 가득히 속의 리플리처럼 그리고 싶으셨던 모양인데 사실 윤창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제비족한테 빼앗긴 아내 때문에 2번이나 이렇게 몹쓸 꼴을 당한 입장이다 보니 물론 살인은 옳지 않은 일이지만요. 아무튼 교통량이 적고 CCTV가 없던 시절에나 가능했던 범죄들인데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보다는 추리소설 작가님들이 골머리를 조금은 덜 썩지 않았을까? 아닐까요?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제비족이 변해서 요즘은 뭐가 됐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예전에는 정말 뉴스에도 늘 나오곤 했던 단골 소재인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보니 요즘 어린아이들한테 제비족이라는 말을 하면 무슨 뜻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나랑 내 아들은 다른 나라 사람이다. 네, 저는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제 아들은 선진국에서 부족함 없이 태어나 자라서 네
많이 다릅니다. 안잡이 오디오북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나는 이 옛날 이야기 좋다 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저도 좀 복고형 인간입니다. 옛 추억을 되짚어보고 그때 그 얘기 그 시절엔 이랬지 하는 게 저는 재미있던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빙그레 이글스 네, 그런 추억의 이름들도 나왔고요. 네, 소설 길이가 어중간하기도 했고 제 목 상태, 특히 코 상태가 나빠서 오늘은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코맹맹이로 두세 번 정도 더 찾아뵙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고생했다, 옛다 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주시면 더없이 정겹고요.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공유, 알림 설정, 하이프, 또 이게 중요합니다. 하이프, 또 쇼핑까지. 해외 팬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요. 국내에서 쿠팡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쇼핑까지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